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10편 제6강 평등 5호 존 놀스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은 대부분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사실 미국 사람 중에 헌법 준수에 동의한 사람은 공무원을 쟁의하면 기와한 시민, 즉 시민권을 받는 조건으로 충성을 맹세한 이주민들 뿐이다. 나머지 사람은 동의하라는 요구도 심지어 동의하느냐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할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존 노크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한다. 하다못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법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며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과 다름없다. 그러나 암묵적 합의는 실제 합의의 빗바랜 형태이다. 단지 마을을 통과하는 행위가 어떻게 헌법을 비준하는 행위와 도덕적으로 유사한지를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가언 합의에 호소한다. 법은 대중 전체가 동의할 수 있어야 공정하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사회계약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석연찮다. 가언 합의가 어떻게 진짜 합의의 도덕적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미국 정치 철학자 존 놀스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 그는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천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놀스는 이렇게 추론한다. 우리가 집단의 삶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모습 그대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하자. 어떤 원칙을 고를까? 이 작업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원칙이 다를 테고 그 원칙은 각자의 이해관계, 도덕적,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를 반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인맥이 화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인종, 민족, 종교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협은 했을망정 일부 사람들이 다른 이보다 더 우월하고 교섭력으로 이미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회계약을 공정한 합의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이제 한 가지 사고 실험, 실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생각만으로 진행하는 실험을 생각해보자.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 나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다고 상상해보자. 나이, 계층과 성별, 인종차별,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도 모른다. 나보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지, 든든한 집안에서 태어난지 문제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놀스가 생각한 사회계약은 이처럼 원천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 합의다. 놀스는 만약 그런 위치에 놓인다면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자문해보라고 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현실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고실험을 해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접어든다고 가정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선택하겠는가? 우선 공리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모르긴 몰라도 나는 엇박받은 소수에 속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군중의 쾌락을 위해 사자 위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완전한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선택해 시장경제체제에서 벌어들인 돈을 죄다 소유할 권리를 인정할 사람 역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추론한다.
나는 빌 게이츠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집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러니 무일푼에다가 도움도 못 받을 상황에 놓을지도 모를 제도는 피하는 게 좋겠어. 롤스는 이 가언 계약에서 정의 원칙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공리나 일반적 행복에 앞선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한 원칙이다. 이것은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은 그 이익이 사회 구성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가언적 사회 계약에 합의한 사람들이 과연 롤스 말대로 그 두 가지 원칙을 택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놓고 철학자들은 논쟁을 벌인다. 롤스는 왜 그 원칙이 선택되리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전에 우선 한 가지 질문부터 생각해보자. 롤스의 사고 실험은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일까? 실제로는 동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끌어낸단 말인가? 이번 이야기는 계약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롤스의 가언 계약에 담긴 도덕적 효력을 평가하려면 실제 계약의 도덕적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두 사람의 거래에서 합의 조건이 공정하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다시 말해 계약은 두 사람이 정한 조건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계약 자체만으로는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실제 계약은 도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당신과 내가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 계약이라도 공정한 계약인가?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를 했는가를 항상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계약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별도의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 독자들도 예상하겠지만 더 상위 계약인 헌법을 예로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헌법도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이批准됐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공정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1787년의 미국 헌법을 생각해보자. 장점도 많았지만 노예제를 인정했다는 오점을 안고 있던 법이며 이 오점은 남북전쟁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었다. 필라델피아 대의원들이 이어서 각 주가 이 법에 동의했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이 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 결점은 합의 순간의 문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재헌회의에는 흑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 세기나 지나서야 투표권을 갖게 된 여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헌회의에서 대표성이 강화되었다면 공정한 헌법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분명 더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쨌거나 추측일 뿐이다. 실제 사회계약에서 재헌회의의 대표성을 아무리 강화한들 사회협력으로 공정한 조건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다. 도덕의 합의로 시작해 합의로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에 거슬리는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이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거래 공정성에 곧잘 해이를 품는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로 이어질 개연성에 맞닥뜨린다. 이를테면 어느 한쪽이 협상을 잘한다든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든가 교환 대상의 가치를 더 잘한다든가 하는 경우다. 영화 대부에서 돈 콜레오네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나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걸세. 이 말은 거의 모든 협상에서 어느 정도는 존재하게 마련인 압력을 극단적 형태로 보여준다. 하지만 양쪽이 정한 계약 조건이 공정치 않다는 점을 눈치챘다고 해서 원하면 아무 때나 합의를 파기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공정치 못한 거래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도 합의는 중요하니까. 그러나 합의가 생각만큼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는 합의의 도덕적 기능과 다른 의무사항을 곧잘 혼동하곤 한다.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내게 바닷가재 100마리를 가져다주고 나는 당신에게 $1000를 지불하기로 했다. 당신은 바닷가재를 잡아 배달했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먹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빚졌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묻는다. 당신은 우리가 한 약속을 거론할 테고 더불어 내가 누린 이익도 지적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 덕에 내가 이익을 보았으니 나는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거래를 하되 이번에는 당신이 바닷가재를 잡아 우리 집 문 앞에서 대령하려고 나간 사이에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어쨌거나 바닷가재를 먹고 싶지 않다. 당신은 여전히 바닷가재를 잡으려 애쓰는 중이다. 내가 말한다.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익을 본 게 없으니까요. 이때 당신은 우리가 한 약속을 거론할 테고 더불어 바닷가재를 살 것이라고 기대해 열심히 바닷가재를 잡은 당신의 노고를 언급할 것이다. 당신은 나를 위해 고생했으니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익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나를 위한 수고를 보상해야 하는 도덕적 무게가 더해지지 않은 오로지 합의 의무만 있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이번에도 우리는 똑같은 거래를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시간을 투자해 바닷가재를 잡기 전에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닷가재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전달라를 주어야 하는가? 당신은 거래는 거래요 라면서 내가 어떤 이익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애초에 합의했으니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우기겠는가? 법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합의로 또 의미가 생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익이나 도움을 주고받은 연후에야 의미가 생길까? 이 논쟁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계약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다. 즉 실제 계약은 자율과 호혜라는 두 가지 이상을 실현하는 한 도덕적 무게를 갖는다는 점이다. 자발적 행위로서 계약은 자율로 표현한다. 계약으로 생긴 의무는 자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상호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계약은 호혜주의 원칙이란 이상에서 나온다. 상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계약을 이행한다. 현실에서 자율과 호혜라는 이상은 불완전하게 실현된다. 어떤 계약은 비록 자발적이지만 상호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다. 또 어떤 때는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호혜 원칙을 근거로 내가 얻은 이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합의적 도덕적 한계가 드러난다. 즉 어떤 경우에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미가 생기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다음 이야기는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이야기입니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한 두 가지 예를 살펴보자. 우리 아들 둘은 어렸을 때 야구 카드를 서로 모아 교환했다. 형은 야구 선수들과 카드의 가치에 대해 동생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도로는 동생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제안했다. 이를테면 만능 내야수 둘을 주고 켄 그라피 주니어, 미국 매니저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를 가져오는 식이다.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 나한테 승인을 받기 전에는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규칙을 세웠다. 온정주의적 발상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맞는 얘기다. 온정주의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발적 교환도 얼마든지 불공정한 교환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더 극단적인 경우를 보았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카고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 변기가 샜다. 할머니는 수리할 사람을 불렀고 자그마치 $50,000를 들여 고치기로 했다. 그리고 $25,00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25,000를 출금하려고 했고 결국 사건이 들통나기 시작했다. 은행원은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려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백왕공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그 못된 수리업자를 사기죄로 체포했다. 사회계약에 목을 맨 사람이 아니라면 변기 수리에 $50,000를 약속한 계약은 두 사람이 아무리 자유롭게 동의했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사건은 계약의 도덕적 한계 두 가지를 잘 보여준다. 첫째,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둘째,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미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이런 계약은 상호 이익은커녕 호혜라는 이상을 조롱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할머니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변기 수리 사기 사건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못된 배관공이 세상 물정에 얻은 노인을 이용해 먹은 일종의 착취였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배관공이 할머니에게 강요한 바가 없으며 할머니는 계약을 할 때 비록 수리비에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결국 아무리 자발적인 동의라 해도 동등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이 교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나는 이제까지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합의를 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래는 상호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자발적인 거래라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제 그보다 더 도발적인 주장을 하나 더 제시하겠다. 합의는 도덕적 의무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상호 이익이 분명해 보이면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 흉의 직과 윤리 닦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 흉의 직과 윤리 닦기 이야기입니다. 도덕 철학자 흉에 대한 얘기죠.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 데이비드 흉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흉은 젊었을 때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는 로크의 생각을 현실성이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철학적 허구이며 상상할 수 있는 작용 중에 가장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작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몇 년 뒤 합의는 의무의 기본이 아니라는 그의 반박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생겼다. 훔은 에든버러의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다. 그는 집을 친구인 제임스 보스웰에게 임대해 주었고 보스웰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보스웰에게 임대받은 사람은 집을 수리하겠다고 생각했고 훔과 상의도 없이 사람을 불러 일을 시켰다. 집을 수리한 사람은 일을 끝낸 뒤 훔에게 청구서를 보냈다. 훔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절했다. 그는 집을 수리할 사람을 부른 적이 없었다.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집을 수리할 사람은 훔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집은 수리해야 하는 상태였고 그는 수리를 마쳤다. 훔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훔은 법정에서 집을 수리한 사람은 단순히 그 일은 꼭 필요했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올바른 답이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에든버러에 있는 집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수리할 곳이 있으면 집주인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수리를 해놓고 지금처럼 자기는 꼭 필요한 일을 했고 집은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런 주장은 생전 처음 듣는 논리고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홈은 주장했다. 홈은 자기 집수리 문제에서는 이익만을 바탕으로 한 의문론으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변호는 실패했고 법정은 그에게 비용 지불을 명령했다. 이익을 받다면 애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홈의 집수리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논리는 무리하게 강요하는 판매 전략이나 다른 부정적인 경우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뉴욕 거리에서는 유리 닦기가 사람들을 위협했다. 이들은 유리를 닦고 고무 밀대와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빨간불에 멈춰선 자동차를 덮쳐 대개는 운전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앞유리를 닦은 다음 돈을 요구했다. 홈의 집을 수리했던 사람이 주장한 이익에 따른 의문은 바탕으로 한 요구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구걸 행위의 차이가 모호하다. 루돌프 줄리아니 당시 뉴욕 시장이 이 유도 닦기들을 체포하라고 경찰에게 명령했다. 다음 이야기에는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무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구별이 분명치 않을 때 생기는 혼란의 예가 또 있다. 열해전 내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친구들을 차에 태우고 미국 대륙을 횡단했다. 우리는 인디애나 해먼스에 있는 휴게소 차를 세고 편의점에 들렀다. 그러고 다시 들어왔을 때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 중에 차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승합차 한 대가 우리 옆에 멈춰섰다. 차 옆에는 샘의 움직이는 자동차 수리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샘인 듯 싶은 남자가 차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1시간에 $50예요. 5분 안에 차를 고쳐드려도 $50를 주셔야 해요. 1시간 동안 수리를 했는데 고치지 못했어도 $50를 주어야 하고요. 차를 고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은 하지 않고 핸들축 아랫부분을 찔러보기 시작했다. 나는 어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때 핸들축을 찔러보던 남자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점화 장치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45분이 남았는데 보닛도 봐드릴까요? 잠깐만요. 저는 덱을 고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아무런 합의도 안 했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몹시 화를 냈다. 내가 지금 막 핸들 아래로 점검하다가 차를 고쳤다면 그래도 나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 그 소리요? 그건 얘기가 다르죠. 내가 말했다. 나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무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차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래봤자 소용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 공생과의 우연한 충돌은 합의를 둘러싸고 흔히 마주치는 혼동을 분명히 보여준다. 샘은 자신의 핸들 주변을 찔러보다가 차를 고쳤다면 내가 자신에게 $50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지불해야 했다면 그 이유는 샘이 차를 고쳐주는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는 내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를 고용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추론했다. 하지만 그 추론은 오류다. 의무가 있다면 의뢰 동의도 즉 합의 행위도 있으리라는 추측은 잘못이다. 의무는 합의 없이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샘이 내 차를 고쳤다면 나는 호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그에게 돈을 지불했을 것이다. 단지 고맙다는 말만 하고 차를 몰고 떠난다면 부당한 절사일 텐데. 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고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대부분 그 상황에서 샘에게 $50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와 다른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내가 샘을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빚진 게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그가 내 차를 고쳤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때 내가 돈을 준다면 그건 의무가 아닌 관담에서 나오는 일종의 팁이다. 결국 학생들은 의무를 폭넓게 해석하는 내 견해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합의를 인색하게 해석하는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 나를 변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 요구에는 늘 합의가 있으려니 생각하지만은 호의 원칙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덕적 삶을 이해하기 힘들다. 혼인 계약을 생각해보자. 20년간 남편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자. 나는 두 가지 근거로 도덕적 분노를 느낄 것이다. 하나는 합의다. 우리는 동의했어. 당신은 맹세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약속을 깼어. 또 하나는 호의 원칙이다. 나는 이제까지 내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왔어. 이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고. 내 성실함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지? 두 번째 불평은 합의를 언급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행여 혼인 서약을 주고받지 않았다 해도 오랜 세월 배우자로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도덕적 불평이다. 다음 이야기는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이런 불행한 일들은 계약의 도덕성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즉 자율과 호혜에서 도덕적 효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는 대개 그 이상이 부족하다. 내가 누군가와 거래할 때 그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있다면 내 동의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압력이나 극단적인 경우 강요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와 협상할 때 교환 대상에 대해서 상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 거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도 있다.
실제 삶에서 사람마다 처한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협상력과 지식에서 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 경우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 계약이 도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인가,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를 항상 물어야 옳다. 그러나 힘과 지식이 동등하고 처한 위치가 똑같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계약 대상인 배관이나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원칙이라고 상상해보자. 이런 조건에서 맺는 계약엔 강제나 속임수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계약 조건이 무엇이든 동의라는 미덕만으로는 그 조건은 공정할 것이다. 그런 계약을 상상할 수 있다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의 가은 합의라는 놀스의 생각에 도달한 셈이다. 무지의 장막은 원초적 위치에 필요한 힘과 지식의 평등을 보장한다. 누구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상대의 장단점, 상대의 가치와 목적을 모른다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하다못해 무의식적으로라도 거래의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지식이 호양된다면 그 결과는 우연으로 왜곡된다. 원천적 위치에서 공정한 동의를 도축하려면 참가자들은 공정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똑같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감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초적 계약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임의 요소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지 장막 뒤에서의 가은 합의가 실제 계약의 빛바랜 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도덕적 기반이 약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실제 계약의 순수한 형태이며 따라서 도덕적 기반도 탄탄하다. 다음 얘기는 정의의 원칙 두 가지. 정의의 원칙 두 가지입니다. 놀스가 옳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정의를 구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장막 뒤에서, 즉 원칙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나오겠는가? 놀스에 따르면 우리는 공리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지 장막 뒤에서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존중받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민족적 또는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한다면 억압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 억압이 다수에게 쾌락을 줄지라도 그러하다. 무지의 장막이 거치고 실제 삶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종교박해나 인종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시민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더불어 이 원칙이 만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우리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택할까? 우리가 지독히 가난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처음에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하는 쪽을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문득 그보다는 나은 밑바닥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테면 의사에게는 버스기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식으로 약간의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빈곤층의 의료 혜택을 늘리는 등의 환경 서비스를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놀스가 차등 원칙이라는 부르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게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 차등 원칙이 정확히 얼마나 평등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대답하기 힘들다. 차등 임금 효과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높은 보수를 주어 가난한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차등 임금은 놀스의 원칙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의사에게 보수를 더 주었더니 발레치아 지역의 의료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베벌리 힐스의 성형수술만 늘어났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차등 임금은 놀스의 요지를 정당화하기 힘들다. 마이클 조던의 엄청난 수입이나 빌 게이츠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어떤가? 이 불평등은 차등 원칙에 들어맞을까?
물론 놀스의 이론은 개개인의 봉급이 공정한가를 평가할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권리와 의무, 소득과 부호, 권력과 기회가 할당되는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놀스에게 중요한 질문은 게이츠의 재산이 전반적으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리는 사회체제에서 나오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 사회는 부자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해 가난한 사람들의 보건, 교육, 행복에 투자하는가. 만약 그 체제가 엄격한 평등만을 추구할 때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차등 원칙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원천적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정말로 차등 원칙을 선택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지 장막 뒤에서 사람들은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고 자신의 높은 지위에 놓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대단히 불평한 사회를 선택하지는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더러는 자기가 왕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땅 한 조각 없는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봉건 사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놀스는 기본적인 삶을 지배할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험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모험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을 알지 않은 한 무지 장막 뒤에서는 그러한 성향도 알 수 없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도박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등 원칙을 내세우는 놀스의 주장이 원천적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리라는 추측에만 기대하는 건 아니다. 무지 장막이라는 장치 밑에는 사고 실험과 별도로 도덕적 주장이 깔려있다. 요컨대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놀스는 봉건 기재 사회를 시작으로 정의에 관한 대립하는 이론 몇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주장을 펼친다. 요즘에는 봉건 귀족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의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 놀스가 보기에 이런 제도는 출생이란 우연을 기준으로 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농노로 태어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리와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타고난 환경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삶의 전망이 이런 의미의 현실에 좌우된다면 부당한 일이다. 시장사회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임의성을 교정한다. 시민들은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기회균등을 공식 인정하는 자유시장 체제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에 해당한다. 이 체제는 출생에 따른 고정된 서열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봉공사회나 카스트 사회보다 개선된 모습을 제시한다.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노력과 경쟁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회가 전혀 균등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분될 수도 있다. 가족의 도움을 받고 교육에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 유리하다. 모든 사람에게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 기회균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놀스는 주장한다. 자유시장에서의 체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당함은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임의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 불공정을 수정하는 방법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는 일이다. 공정한 능력 유지의 사회라면 단지 형식적인 기회균등만 기대하지 않고 다른 조직들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이를테면 교육기회를 고르게 제공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학생과 똑같은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을 지원한 국가적 프로그램, 아동영양 보건 프로그램,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모든 사람이 계층이나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좋은 예다.
능력 위주라는 개념에 걸맞게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두 똑같은 선상에 서서 경기를 할 때라야 승자도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놀스는 능력 위주라는 개념이 도덕적으로 임의의 상황에서 나오는 특정한 이점을 되돌리기는 해도 정의를 실현하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애써 똑같은 출발선에 세웠더라도 누가 그 경기에서 승자가 될지, 그러니까 가장 빠른 주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주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만 좌우되지는 않는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듯이 빠른 주자가 되는 것 역시 도덕적 우연이다. 놀스는 이렇게 썼다. 능력 위주 사회가 사회적 우연을 완전히 제거한다 한들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히 허용된다. 놀스의 말이 옳다면 교육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서도 자유시장은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한다. 이유는 이렇다. 분배되는 몫은 타고난 운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성을 띈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우연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듯이 탁월한 자산에 따라 결정되어도 안 된다. 놀스는 정의를 능력 위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비록 정도는 약하지만은 똑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즉, 둘 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임의 요소에 좌우된다. 사회적 우연이 분배 몫을 결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타고난 우연이 분배 몫에 미친 영향을 고민하게 된다. 또 타고난 우연의 영향을 고민하다 보면 사회적 우연의 영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그 둘은 똑같이 임의성을 띈다. 정의에 관한 자유지상주의 이론과 능력위주 이론에서 모두 발견되는 도덕적 임의성이라는 오점에 주목하면 평등주의를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고 놀스는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대체 어떤 개념일까? 교육기회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과 타고난 재능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어떤 주자가 다른 주자에 비해 빠르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빠른 주자에게 납덩어리 신발이라도 신겨야 하는가? 평등주의를 비관하는 사람들은 능력 위주의 시장사회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강제로 평등을 달성하는 일뿐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평등주의의 악몽 이야기입니다. 평등주의 악몽. 컨트 보거네트의 단편 해리슨 버거로는 바로 이 근심을 반유토피아 공상과학으로 묘사한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 해는 2081년이었다. 모든 사람이 마침내 평등해졌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거나 빠르지 않았다. 이 철두철미한 평등은 미국 평등관리국 요원들이 이뤄낸 성과다.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귀에 정신장애 수신기를 꽂고 다녀야 한다. 정부는 약 20초마다 날카로운 잡음을 쏘아 보내 이들이 두뇌를 이용해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한다. 14살의 해리슨 버거로는 대단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은 아이여서 누구보다 무거운 장비를 쓰고 다녀야 했다. 단순히 작은 수증기를 귀에 꽂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이어폰과 굴곡이 심한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다. 해리슨은 얼굴이 잘생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코에 빨간 고무공을 끼고 눈썹은 밀고 하얀 이에는 검은 덮개를 씌우고 군데군데 버드렁이도 박았다. 그리고 육체적 힘을 줄이기 위해 몸에 무거운 고초를 두르고 걸어 다녀야 했다. 해리슨은 평생 150kg에 가까운 무게를 짊어지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해리슨은 모든 장비를 벗어던지고 평등주의 횡포에 맞서 영웅적으로 저항했다. 여기서 이야기의 결말을 밝혀 김을 빼지는 않겠다. 이것으로도 보네거트의 이야기는 평등주의 정의론을 향한 익숙한 불평을 생생히 전달한다. 그러나 놀스의 정의론은 그런 반박에 부딪히지는 않는다. 놀스는 강제로 평등을 달성하는 이 일을 능력 위주의 시장사회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놀스가 내놓은 대안은 차등 원칙이라 부르는 것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는다. 어떻게? 재능 있는 사람을 격려해 그 재능을 개발하고 이용하게 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인 대가는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가장 빠른 주제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리게 하라. 단 우선 그것만의 것이 아니라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준다. 차등 원칙은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 기본 사고는 평등에 대한 단호할 뿐 아니라 고무적인 시간을 제시한다. 차등 원칙은 사람들이 탁월한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 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태어나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애초에 태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러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차이를 이용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사회 기본 구조를 조정해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배 정의와 관련한 4가지 이론을 살펴보자. 1. 봉건제도 또는 카스트 제도. 출생에 따라 정해지는 계층. 2. 자유지상주의. 기회균등을 공식 인정하는 자유시장. 3. 능력위주.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4. 평등주의. 놀스의 차등 원칙. 놀스는 앞의 세 이론에서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출생,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점,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같은 임의 요소에 따라 분배목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차등 원칙만이 소득과 부의 분배를 우연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도덕적 임성 배제라는 원초적 위치 논리에 기대는 건 아니지만 그 둘은 닮은 구석이 있다. 정의를 생각할 때는 개인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위치의 우연 요소를 제외하거나 제쳐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박 1. 경력음. 놀스가 주장하는 차등 원칙에 대한 반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격려 차원의 보상은 어떠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전제에서만 재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들이 이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능력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금이 너무 높거나 임금 격차가 적다면 외과의 의사가 되려면 재능 있는 사람이 더 수월한 일을 택하지 않겠는가? 마이클 조던이 점프슛을 열심히 연습하지 않거나 일찍 은퇴를 해버리지 않겠는가? 놀스는 차등 원칙도 격려 차원의 보상금으로 생긴 소득 불균형은 허용한다고 말한다. 단 그 격려금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 최고 경영자에게 보수를 두둑히 지급하거나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어 국내 총 생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격려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해 저소득 사람들이 동일한 임금 체계에서 더 잘 살게 된다면 차등 원칙은 격려금을 허용한다. 격려금으로 생긴 임금 격차를 허용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노동으로 생긴 열매를 거둘 도덕적 특권을 갖는다는 말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놀스의 말이 옳다면 소득 불균형이 정당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노력을 끌어내기 때문이지 최고 경영자나 유명한 운동선수가 공장 노동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반박 2. 노력. 이는 자연스레 더욱 도전적인 2번째 반박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노력은 어떤가? 놀스는 타고난 재능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의를 능력 위주로 해석하는 논리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은 경우는 어떠한가? 빌 게이츠는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워냈다. 마이클 조던은 수많은 시간 투자해 농구 실력을 연마했다. 비록 재능은 타고났지만 그러한 노력의
대가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놀스는 노력도 혜택받은 가전 환경의 삶을 일 수 있다고 대답한다. 노력하고 도전해서 소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는 의지조차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다. 성공의 다른 요소들처럼 노력 역시 스스로에게 공을 돌릴 수 없는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 분명 노력하려는 의지도 타고난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선택 가능한 대안에 영향을 받는 듯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탁월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할 가능성도 높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노력에 관한 놀스의 주장에 맞닥뜨렸을 때 상당수가 크게 반발한다.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입학을 비롯해서 자신의 성취한 일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도덕적으로 임의의 요소들 덕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력에서 얻은 대가마저도 도덕적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의론을 많은 사람이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본다. 노력에 관한 놀스의 주장을 다 함께 토의한 뒤에 나온 비과학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형제의 출산 순서가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지적한다. 학생들이 하버드에 들어오려는 노력도 마찬가지다. 대개는 첫째가 동생보다 노동 윤리가 더 강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전통적 의무의 성공도 더 많이 거둔다고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이며 연구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재미삼아 학생들에게 형제 중에 첫째인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한다. 약 75%에서 80%가 손을 든다. 내가 이 조사를 할 때마다 그 비율은 거의 똑같았다. 형제 중에 첫째로 태어난 것이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출생 순서처럼 임의 요소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놀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즉 노력도 도덕적 자격을 획득하는 토대가 될 수 없다. 사람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더 있다. 능력 위주 사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곧잘 노력의 미덕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들조차 노력만이 소득과 부의 토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건설 노동자가 두 사람을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힘세고 다부진 체격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루에 벽을 4개나 쌓는다. 또 한 사람은 약하고 예수한 체격에 한 번에 기껏해야 벽돌을 2장 옮긴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건장한 동료가 힘들이지 않고 하루면 할 일을 이 사람은 하면 일주일이 걸린다. 능력위주 사회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노력의 미덕을 생각해서 약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건장한 노동자보다 돈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이클 조던을 보자. 맞다. 그는 열심히 연습했다. 하지만 그보다 못한 선수들 중에는 그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들도 있다. 그렇다고 연습 시간을 고려해 그들이 조던보다 더 많은 연봉을 계약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능력 위주 사회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떠들어도 그들이 진정으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은 기한 내용이나 업적이다. 노동률을 갖는데 노력의 결과이든 아니든 우리가 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공을 내세울 수 없는 타고난 재능에서 나온다. 도덕적 자격 거부하기. 다음은 도덕적 자격 거부하기 이야기입니다. 재능의 도덕적 임의성에 관한 롤스의 주장이 맡았다면 그 주장은 놀라운 결론에 이른다. 분배의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보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롤스는 이 결론이 정의에 대한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소득과 부, 그리고 삶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은 도덕적 자격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정의는 미덕을 기준으로 하는 행위이다. 이제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이러한 생각을 거부한다. 롤스는 성공에 이르는 사회적, 경제적 장벽만 제거된다면 누구나 재능이 선사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 위주 사회의 기본 전제 의무를 제기하며 그것을 비판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맨 처음 주어진 출발선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듯이 내게 분배된 타고난 재능도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능력을 애써 갈고 닦게 만드는 내 우월한 성격은 당연히 내 몫이라는 생각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성격 형성에 어렸을 때 좋은 가정과 사회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격이란 개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배 정의가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른 사람도 노력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놀스는 도덕적 자격과 자신이 합법적 기대를 요구할 권리라 부른 것에 중요하고도 미묘한 차이를 지적한다. 그 차이는 이렇다. 자격과 달리 합법적 권리는 특정한 게임 규칙이 정해졌을 때 생긴다. 하지만 애초에 게임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한다. 도덕적 자격과 합법적 권리의 충돌은 정의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부자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을 빼앗는 행위라고 말한다. 또 대학 입시 심사에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학업 적성 시험 STA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못 받는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이러한 이점을 누릴 도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며 그 전에 어떤 게임 규칙을 적용할지부터 세율이나 입학 기준 등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누가 무엇을 얻을 권리가 있는지 말할 수 있다. 확률에 좌우되는 게임과 실력에 좌우되는 게임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내가 먼저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내게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복권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다. 당첨이 되고 안 되고는 내 미덕이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 이번에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다고 상상해보자. 이로써 이들은 트로피를 받을 권리를 얻는다. 그러나 이들에게 승리할 자격이 있다는 거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그 답은 이들이 어떻게 경기를 치렀는가에 달려있다. 이들이 우승한 원인이 예를 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심이 나왔다든가 하는 요행인가, 아니면 좋은 투구, 매서운 타격, 현란한 수비 등 야구란 모름지기 이런 것임을 보여준 상대보다 월등한 경기력인가. 실력 게임에서는 확률 게임과 달리 승자가 될 권리가 있는 사람과 이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특정한 미덕을 실천하고 선보이는 행위를 포상하기 때문이다. 놀스는 분배가 미덕이나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게임의 규칙이 정해졌을 때 생기는 합법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단 정의의 원칙이 사회 협력의 조건을 정하면 사람들은 그 규칙에 따라 자기가 벌어들일 이익을 가질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조세제도에 따라 수입의 일부를 내놓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불평할 수 없다. 그런 다음 공정한 체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답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합법적 기대를 사회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합법적 권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에 비례하지 않을 뿐더러 구와 무관하다.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자격을 언급하지 않으며 분배되는 목도 그런 자격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놀스가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재능을 가졌다 해도 그 재능이 전적으로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 역시 중요한 우연적 요소인데 특정한 시기에 사회가 가치를 두는 자질 역시 도덕적으로 임의성을 띈다는 점이다. 나는 의문의 여지 없이 나만의 재능을 가졌다고 외친들 내 재능으로 얻는 보상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우연에 좌우될 것이다. 중세 토스카나에서는 플레스코 벽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우대받았다. 21세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렇다. 내 기술이 결실을 맺고 적게 맺고는 사회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자질이 사회에 기여하느냐는 그때그때 사회가 어떤 자질을 높이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음의 임금 격차를 생각해보자. 미국 교사들은 평균 1년에 4만 3천 달러를 번다. 심야 토크쇼를 진행하는 데이비드 레터맨은 1년 수입이 3,100만 달러다. 미 연방 대법원장이 존 로버츠의 연봉은 21만 7,400달러이다. 실제 재판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주디 판사는 1년에 2,500만 달러를 번다. 2.
임금격차는 공정한가? 놀스는 사회의 제도, 조세 제도와 재분배 체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가에 달렸다고 답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네터먼과 주디 판사는 그만큼의 소재를 가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주디 판사가 노보츠 대법원장보다 100배, 네터맨이 교사보다 700배나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들이 텔레비전 스타에게 아낌없이 돈을 쏟아 붓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은 행운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이런 우연히 차지하는 부분을 쉽게 지나친다. 우리 중 상당수가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자질을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행운을 누린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다. 관료의 사회에서는 상사가 무난히 잘 어울린다. 대중민주 사회에서는 화면을 잘 받으려 노력하고 짧고 내용 없는 말을 잘 지어낸다. 소송하기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거나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을 키운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는 현상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런 재능을 지닌 사람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했거나 소송을 무척 좋아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렵사회나 무사가 우대받는 사회, 아니면 육체적 힘이나 종교적 경건함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이나 명성을 안겨주는 사회에 산다고 생각해보라. 그 재능은 분명 지금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재능을 개발했을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나 미덕은 지금보다도 더 적은 걸까? 놀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아마 지금보다는 보상을 적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받을 권리가 적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적다거나 자격이 모자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사회에서 인정을 덜 받고 사회가 보상하는 재능을 덜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게임의 규칙이 재능에 보상하고 우리는 그 이익을 챙길 권리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가진 풍부한 자질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회에 살 특별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이자 자만이다. 우디 알렌도 영화 스타더스트 메모리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영화에서도 샌디라는 유명 코미디언으로 등장하는 앨런은 제리를 만난다.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제리는 자신이 택시 운전사인게 못내 억울하다. 샌디, 그래 요즘 뭐해? 어떻게 지내? 제리, 뭐하냐고? 택시 운전하지. 좋아 보이는군. 자네는 택시 운전이 뭐가 어때서 그래? 좋지. 하지만 자네에 비해 난 샌디, 내가 대체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 난 어렸을 때 동네에 웃긴 소리 잘하는 사람이 살았던 것뿐이라고 안 그래? 제리, 그렇지. 샌디, 그러니까 말이지. 우리는 지금 웃긴 소리를 알아주는 세상에 사는 거야. 알잖아. 이렇게 생각해봐. 목을 가다듬고 내가 아파치족 인디언이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코미디언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고. 그렇지. 그럼 난 실직했겠지. 제리, 그래서 이봐. 그딴 말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택시 운전사는 코미디언 친구와 명성이나 운이 도덕적 인민성을 떠들어도 전혀 솔깃해하지 않는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운명을 운이 나쁜 탓으로 돌려도 언짢은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다.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로 능력 위주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 대부분이 세속적 성공은 우리의 자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분배 정의가 도덕적 자격에서 완전히 불려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삶은 공평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삶은 공평한가.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출마한 1980년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아내 노조와 함께 선택의 자유를 출간했고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자유시장 경제를 힘차고 당당하게 외친 이 책은 레이건 시절의 교과서이자 찬가가 되었다. 프리드먼은 평등주의자들이 반박에 맞서 자유방위 원칙을 옹호하면서 놀라운 결론을 내린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우주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그보다 못한 환경에 자란 학생보다 불공평한 혜택을 누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재능과 소재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불공평한 혜택을 누린다는 점도 시인했다. 그러나 놀스와 달리 프리드먼은 우리가 그런 불공평을 수정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그 불공평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 결과가 생각나는 이득을 즐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이 낳은 것을 정부가 수정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유혹도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한탄하는 적잖은 불공평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지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하마드 알리가 위대한 권투 선수가 될 수 있는 기술을 타고났다는 사실은 결코 공평치 못하며 무하마드 알리가 하룻밤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도 분명 공평치 못하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추상적 이상을 추구하느라 알리가 하룻밤 경기에서 벌 수 있는 돈이 지하층 사람이 부두에서 하루 동안의 비숙련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알리를 보며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는가. 놀스는 정의론에서 프리드먼의 견해에 반영된 자기 위안식 조언을 거부한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우리가 잊기 쉬운 익숙한 진실을 이야기한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마땅히 존재하는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능이 분배되는 방식과 사회 환경의 우연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부당함은 인간의 합의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더러 부당함을 강구하는 구실로도 이용되는 그 주장은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와 똑같이 취급한다. 자연의 분배 방식을 공정하지도 불공평하지도 않다. 인간이 태어난다면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탁월한 요소일 뿐이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요소를 다룰 때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인 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자고 제안한다. 놀스의 정의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론은 미국 정치학이 아직 내놓지 못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 정의란 무엇인가 제10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